안녕하십니까. 134회 기술사 시험이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덮는 것이 아니라 우린 또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총평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34회 가장 큰 특징으로 저 개인적입니다. 큰 특징으로 뽑는다면 기출문제에 기반한 문제. 그래서 문제 은행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10년 20년치를 통계치 내라 이러면은 학습량이 너무 방대해져 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럴 필요 없이 제가 그냥 추천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냥 그래도 5년치는 한번 봐라. 그래야 최근 트렌드, 문제 트렌드가 어떤 것인지, 어떤 문제들이 실제 문제로 출제되는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지, 시간을 집중해야 하는지,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지 알 것 아닙니까? 기출문제만큼 좋은 게 없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또 충분히 보셨던 분이라면 또 무리 없이 또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보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탄탄한 기본기를 묻는 탄탄한 응시자의 탄탄한 기본기를 평가하는 시험이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 전당 강도 부분에서도 전당 강도도 따져주는데 모아원을 빼놓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모아원을 설명하라 그러고서 모아원의 주응력, 최대 주응력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이거를 모르고서 전당 강도론을 논한다? 저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챕터별로 좀 중요한 핵심 기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잘 안다는 건 암기도 좋지만 저는 이해를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신 분들은 약간의 변형된 문제라든가 응용 문제가 나와도 무리 없이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탄탄한 기본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편에서 이번 회차는 기본기를 묻는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다. 나름대로 기술사다운 문제들이 좀 출제된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또 터널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터널 문제도 만약에 NATM, 나툼 터널 같은 경우에 터널이 있는데 터널 막장 만약에 굴진을 이렇게 한다라고 보죠. 막장 부분에서 응력 전이, 아칭 이런 것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배면에서 이런 락볼트를 심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쇼크리트도 뿌릴 거고, 이런 부분에서 지보의 역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보 반응 곡선, 지반 반응 곡선, 이런 것들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시간 의존 함수, 이런 것들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면, 이번 회차 시험 답안 기술하는데 큰 무리는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반면에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학습량이 좀 부족하셨을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기본기는 탄탄히 다져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교시별로 이제 살짝 살펴볼 텐데요. 교시별로 봤을 때 1교시는 일정 수준의 학습량에 도달하신 분이라면 출제 문제 중에 10개를 선택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은 기출문제에서 또 많이 출제가 됐죠.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자, 1교시 문제입니다. 1번 산셉, TBM, 3번 활동 방지벽, 그 다음에 4번 지진시 모래지방 거동, 이함, 비화, 슬레이킹, 단답형으로 많이 나올 수 있던 문제였었고, 평판제화 시험 자주 나오죠. 그 다음에 수압파쇄, 이것도 생소하진 않습니다. 연약지반 치마량 할 때 치마량 예측 공개, 쌍곡선법, 이거
당연한 이야기예요. 보일링 테일보이드 이거 뭐 단골 손님 아닙니까? 그 다음에 11번 요 11번 문제는 조금 이제 그런데 변형계수와 전단탄소 완전히 진짜 기본적인 걸 물어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진짜 기본기 다져진 사람은 뭐 이런 쉬운 문제를 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때론 뭐 스피디하게 진짜 기본기 없이 나는 그냥 쫙쫙쫙 나갔다 이런 사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데 기본적인 사항인데 놓칠 수 있는 정의 항상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정의를 규명할 수 없다라면 이후에 후술되는 것들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변형계수, 탄성계수, 전단탄성계수 뭐 이런 것들 차이점을 난 모르겠네 이래버리면은 비스무리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또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문제인 것도 같습니다. 12번 13번 동토의 강도 발현 원리 이건 조금 진짜 생소했어요. 저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리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구 동토라고 하는 시베리아도 땅이 녹아가지고 지금 지반이 침하되고 뭐 붕괴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구온난화인데 이제 동토 강도 뭐 다른 차원에서 극지방에 또 우리가 남극에 또 대원들을 보내는데 뭐 우리가 연구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또 들긴 하네요. 한편으로는 뭐 일단 여담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그래서 1교시는 일단 뭐 특이한 건 없다. 내가 잘 쓸 수 있는 10문제를 선택하면 큰 어려움 없어 보인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2교시 1번부터 이제 서술형 25점짜리 이제 시작했는데 SPT N값 보정 문제 제 기억으로는 129회에 아마 또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면은 불과 이제 머지않은 과거에 또 이렇게 기출문제가 있었는데 또다시 나왔다는 것은 또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을 대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양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찌 됐던 간에 이게 뭔지는 알겠는데 난이도도 높지 않은 건데 그럼에도 섣불리 선택할 수 없었던 문제이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진짜 오픈북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오픈북 우리가 솔직히 실무에서 N값 보정 문제 이거 가지고 다툴 때는 큰 프로젝트 할 때 진짜 여러 터키 뭐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말 우리가 피 터지게 싸울 때 너네는 이거 했냐? 우리는 이거 했는데 너네 안 했더라. 뭐 이거 지금 개정된 거 반영 안 했더라. 뭐 이럴 때 이제 굵어질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뭐 어찌됐든 또다시 나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네요. 자, 보정계수 모든 항목을 암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요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또 수강생들 분 중에서는 사람마다 개인 역량이 다 다르고요. 어떤 분들은 이해도가 기가 막힌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좋은 뭐 컴퓨터인가 그럴 정도로 암기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눈으로 보면 스캐닝 되는 그 정도의 암기력을 가신 분 진짜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거 분명 능력이에요. 분명 강점입니다. 강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런 거 그냥 스캐닝 하셔가지고 두시면은 다음에 또 나오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담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교시 6번 문제와 3번 문제는 전단 강도와 관련된 기본적 문제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살펴볼까요? 자, 2교시 3번, 6번. 3번은 얕은 기초의 극한 지지력 산정식. 이거 얕은 기초 계산 문제 아니면 이런 지지력 공식 특히 이제 이 테르자기에 관한 문제, 지지력 공식의 전제 조건, 뭐 이론,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요거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죠. 왜냐? 자주 나오니까. 그 다음에 6번 문제. 응력과 변형률이 균일한 조건에서 저는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요걸 왜 주어졌을까?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것을 또 조건을 안 주어주면 요 후술되는 이 부분을 답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악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탄성론에 입각을 해서 구조처럼 이런 직선화 구간, 응력과 변형률 간의 직선 구간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이런 탄성론을 논하지 않죠. 흙은. 왜냐하면은 흙은 완전 강체가 아니고 뭐 탄성체가 아니니까. 그러면 응력 변형률 수준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전제 조건이 깔리지 않는다면 조금 복잡한 부분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전단 시험과 삼축 압축 시험의 모아원 서두에 말씀드렸죠. 전단 강도론에서 모아원 이거 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모아원 정말 지금 제가 봐도 기가 막힙니다. 이거를 어떻게 모아원으로 표시를 할 생각을 했을까? 정말 우리 선배들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응력 많이 들어봤죠. 정의에 관련된 부분인데 주응력, 전단응력이 작용하지 않는 그런 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된다. 다시 해설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2번 6번 문제와 3교시 3번 문제네. 네, 또 이렇다니까요. 잠깐만요. 3교시 3번 문제 또 어떤 게 나왔을까요? 3교시 3번. 그래요. 이거 아까 이상하더라. 불포화 토의 함수 특성 곡선과 전단 강도 특성. 불포화 토는 얘는 정말 내가 누차 얘기하는데 정말 고득점 따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제가 강의 영상 시간에도 누차 강조를 드렸는데 물론 우리가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완전 건조, 완전 포화 이렇게 양분을 이분화로 좀 생각을 하죠. 왜? 그래야 모든 게 빨리 편하게 정리가 되니까 실무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실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자연 토사는 뭐다? 불포화토가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물에 잠겼다고 해서 그게 다 포화도 아닐 거고 거기 막 공기가 들어가고 그랬을 테니까 실제로 불포화 조건이 대부분이란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런 거 또 문제 내기도 좋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단 강도론에서 높은 점수 갖고 싶다. 그럼 불포화토 특성을 거론해 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투수 문제에도 함수 특성 곡선 사용할 수 있잖아요. 불포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뭐 CW인가요? 이런 침투 해석 프로그램 할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함수 특성 곡선 이게 들어가잖아요. 토질별로. 그래서 투수와 전단 강도 부분에서 요 부분을 불포화토 특성을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겠다. 요거 한번 여담으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교시 2번 계측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시험 보기 전에 일단은 자료방에다 회차별로 핵심 정리라는 것들을 이제 올려드리는데 링크 플러스와 주제별 학습 요거 올려드리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번 회차 134회에서는 계측 부분 약방의 감초를 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계측 부분을 좀 정리해 두시면 좋은 게 어떤 지면 할애도 좋고 썰 풀기도 좀 좋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신 없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나는 합격선에 이르는 지면 할당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내 연필은 나간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측 내용 놓치지 말고 학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정리해 놓으면 얘는 끝이에요. 그냥 갖다 모듈처럼 딱 갖다가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뭐 변형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교시로 넘어옵니다. 4교시 5번 문제 CCM이 나왔네. CCM의 경우 터널 챕터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거론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네요. 터널에서 응력전이 아칭을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칭이라는 문제 자체도 이제 기출문제 보면 비교적 최근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여러 분야에서 이 아칭을 놓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집안 계량을 했다, 이 단면 끄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SCP가 됐던 GCP가 됐던 이렇게 이제 응력이 여기 위에서 등분포로 떨어진다고 할 때, 등분포라고 떨어진다고 할 때 실질적으로 어때요? 얘가 소프트 클레이 완전히 연약해. 근데 얘를 뭐 그라우팅이 됐던 아니면 SCP 뭐 GCP 뭐 이런 것들을 개량을 했어요. 그러면 원지반보다는 요 놈이 강하다는 얘기죠. 요 놈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떨어지는 이런 등분포 하중이 똑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단단한 놈 위에 큰 응력이 떨어지고, 소프트한 상대적으로 약한 놈에는 약하게, 센 놈한테는 세게 요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요것도 아칭이죠. 아칭. 요것도 아칭이고, 또 어떤 것도 아칭이 돼요? 응? 아칭 많죠. 예를 들어서 자꾸 여담이 길어지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스필댐 물이 이렇게 차 있어. 그리고 얘가 신벽 코어가 있을 때 여기에서도 어떤 치마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얘는 점토 성분이니까 치마가 되고, 얘는 사질토니까는 치마가 잘 안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 응력이 다르게 이 부분에서 서로 얘는 내려가려고 그러고 얘는 버팅겨주고 화살표 이렇게 돼야 되겠네.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뭐 균등하게 치마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또 활열이 수압 파쇄도 여기서 날 수가 있고, 뭐 이런 부분들, 가시설에도 아칭이 있고 터널에도 아칭이 있고, 아칭을 빼놓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고 여담 삼아서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칭 시간 의존성. 야, 이 예술이죠. NATM 적재적소에 진짜 골든 타이밍에 락볼트를 쇼크리트를 시공을 해라. 그래야 어떤 경제적인 지보를 하고 터널 안정성도 꽤 할 수 있다. 요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부분들, 지반 반응 곡선, 지보 반응 곡선, 뭐 이런 것들 정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해하시면 이런 것들은 잘 까먹지 않는 내용들 같아요. 그래서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교시별로 살짝 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1교시 싼색, 슬레이킹, 평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딱딱딱딱딱 보면 과거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던 문제로 생소함이 없습니다. 그죠? 옹벽 문제도 간혹 나오죠. 전도활동, 지지력, 뭐, 그 다음에 옹벽 잘 나오는 게 저기 뭐, 지진시 토합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3번 문제, 전단 활동벽, 전단 키죠. 전단 키가 쉐어 키가 나왔네요. 뭐 아주 없었던 적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뭐 나왔던 거 기억이 있는데, 일단은 쉐어 키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면 옹벽이 뭐 한번 그려볼까요? 옹벽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을 때 물론 쉐어키 없이 근입이 요만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면이 덮이죠. 그러면 이쪽에서 주동토합이 작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수동으로 퍼팅겨주죠. 수동으로. 물론 KP가 KA보다 크니까, 근데 이제 얘는 요만큼 근입부,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근입부 요만큼만 수동토합이 작용하고, 배면에는 이만큼이 주동토합이 작용하니까는 이게 세입이 되기 되게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누르는 힘 W에서 요 바닥에 어떤 이쪽으로 활동하려는 부분에 있어서 얘가, 이거 어떻게 지우고 싶은데, 얘가 아니라 얘는 옹벽은 움직이려 그러고 얘는 이렇게 버팅기려 그러고, 이런 저항력이 생기죠. 마찰 저항력, 그 다음에 점착력, 이런 식으로 활동에 대한 저항을 하는 것이 옹벽의 안전검토 항목에 들어있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옹벽을
뭐 이렇게 그냥 전단키 없이 이제 시공을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안전율이, 활동 안전율이 많이는 아니고, 많이면은 뭐 저판을 다시 늘려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많이는 아니고 살짝 부족해. 그런 경우에 이렇게 쉐어키를 달아주면 약간의 어떤 수동 토합을 받아줄 수 있는 심도를 연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정률이, 활동에 대한 안전율이 올라갈 수 있다. 뭐 요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런 부분들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전에 이제 접판의 위치를 뭐 어디다 두느냐, 뭐 요런 부분들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 둘 거냐, 아니면 여기 뒤에 1번에다 둘 거냐, 2번에다 둘 거냐, 어떤 게 유리하냐, 뭐 요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경우의 문제도 조금 건드려주면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옹벽 안정성을 검토할 때 그 모멘트 중심은 이쪽 선단이긴 하지만, 어찌 되었던 이쪽 방향으로 주동 토합에 의해서 거동을 한다라고 봤을 때, 전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전단키가 없다라고 봤을 때, 흙과 얘가 흙이잖아요. 얘가 소일, 그 다음에 얘는 콘크리트 해가지고 흙과 콘크리트의 접촉면에서의 마찰,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활동에 대한 저항을 해주는 것인데, 만약에 전단키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후면에다가 설치를 해주면은 어떤 마찰에 대한 저항력을 콘크리트와 소일이 아니라, 콘크리트와 소일 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마찰력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 그럼 뭐예요? 얘는 소일, 얘도 소일, 그래서 소일 vs 소일 앤드라고 할까? 소일 앤드 소일, 뭐 이런 식으로 접촉면이 형성이 되니까 내부 마찰각 파일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이 뒷부분, 쉐어키 뒷부분은 콘크리트와 그 다음에 소일 간의 접촉면에서의 마찰 저항, 부착 저항, 뭐 이런 걸 따져주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 마찰각을 온전히 파이로 봐주는 것이 아니라 3분의 2 파이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마찰각이 떨어지는 역할, 그러니까 눌러주는 힘이 있을 때 우리는 W 뭐 탄젠트 파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항력을 따져주는데, 예를 들어서 W는 똑같은데 내부 마찰각 항이 작아지면 결국은 이 저항력도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쉐어키의 위치는 앞쪽보다는 뒤쪽에다가 배치를 하는 것이 안정 측면에서 유리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풀어놓은 책자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에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쉐어키 또 이렇게 말뚝을 박은 경우도 있어요.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쵸. 여기서 한번 읽어보죠. 만약에 접판과 흙 사이의 마찰이나 부착, 내부 마찰과 탄젠트, W 탄젠트 파이나 C, 점착력 갖고 부족한 경우에 아래와 같이 할 수가 있겠다. 결국은 이 두 개는 쉐어키에 키를 단 거고, 얘는 어때요? 아예 그냥 경사말뚝을 심어버린 거네. 마이크로 파일이나 뭐 이런 것들처럼.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는 없죠. 이게 뭐 책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의할 부분이, 만약에 접판 중앙부에 쉐어키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6-3,1B와 같이 뒷굽에 설치하면 활동 저항에 더욱 효과적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아까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뭐 풀어지진 않고 있네요.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1교시 11번 문제. 흙의 변형계수와 전단 탄성계수를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실무자들 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토질 기술사를 공부한다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토질 실무자들과 조금은 차별성을 둬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정의를 모르면 에이 저것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뭐 누구 뭐 눈치 봐서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탄성계수는 뭐고 변형계수는 뭐고 전단 탄성계수는 뭐고 여기에서 문제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좀 헛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차이점 분명히 두고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내용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네요. 변형계수는 그죠? 변형계수는 뭐 용어에서 할지면 탄성계수와 차이점이 있어요. 탄성계수는 주로 이제 구조에서 이렇게 탄성계수 인풋을 주지만 우리는 만약에 유한요소 수치 해석을 한다, 유한요소 해석 뭐 이런 것들 뭐 한다, 그러면 변형계수를 넣어주지 우리가 탄성계수를 넣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응력 수준이 탄성 수준에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표현 자체를 그냥 E라고 표현하지 않고 ES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변형계수와 얘가 얘구나. 얘고 우리는 변형계수죠. 이렇게 좀 차이점을 두려고 하고 있죠. 말 그대로 탄성계수는 탄성 구간이 변이가 작은 구간. 흙도 정말 응력 수준이 대단히 작은 구간에서는 비록 이제 응력과 변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곡선 형태를 나타내지만 우리가 시점부 이 부분만 따져줬을 때 얘를 확대했다고 볼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직선 구간일 거란 말이죠. 이게 직선 구간, 변형계수처럼 그런 구간이 있는 반면에 만약에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얘는 이렇게 곡선 아루를 점면서 뭐 접선 각도가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뭐 구조물처럼 콘크리트처럼 뭐 이렇게 탄성 구간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어느 수준의 응력이 커지게 되면 변형률이 점점 커지게 돼서 때로는 뭐 항복을 이루고 잔류 강도에 이를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흙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기술을 했습니다. 응력 수준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최대 응력 수준을 변형계수는 최대 주응력의 2분의 1 수준까지 높여서 응력 변형률 곡선에서 좀 다르다는 얘기죠. 밑에 제가 정리를 해놨을까요? 그림을 보면 변형계수는 이제 탄성계수는 뭐 이런 응력 상태에선 탄성으로 직선 거동을 보이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꺾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꺾이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이어주는 거죠. 항복 수준의 어떤 2분의 1 응력 수준까지 이어서 그 응력을 원점이랑 딱 연결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의 기울기가 어떤 변형계수 부분을 나타낸다. 좀 다른 얘기죠. 그 다음에 지반발력계수는 명칭도 다르지만 단위도 달라요. 단위도 여기 3세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응력 같은 경우에는 뭐 메다자승, 뭐 킬로뉴턴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얘가 치마가 뭐 메다다. 그렇기 때문에 변형계수는 이런 수준에서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얘는 변형률은 단위가 없으니까 단위가 제곱으로 끝나는데 얘는 세제곱으로 끝난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 무엇보다도 집안 변형계수 자체는 집안의 고유 특성이라고 보면 집안 반력계수는 기초의 형상 뭐 심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집안 반력계수는 기초에 작용하는 하중에 의한 집안 치마비로 정의가 된다. 개념상 변형계수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단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곱이냐 세제곱이냐. 그리고 집안 반력 계수는 여담으로 특이점은 집안 고유값이 아니므로 기초 형태 모양이 어떻게 됐느냐, 둥구숨의 네모냐, 그 다음에 크기가 작냐 크느냐, 그 다음에 근입 기프가 뭐 깊냐 얇냐, 여기에 따라서 변화하는 계수입니다. 좀 특징이 있죠. 이런 차이점들을 또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문제에서 전단 탄성 계수를 물어봤는데, 그죠? 전단 탄성 계수는 이 그림이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미 약간 뭐라 그래요? 탄성 계수, 문제가 탄성 계수와 전단 탄성 계수. 그러니까 보면 전단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제 이걸 물어보는데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ES는 변형 계수는 변형률 분의 응력 이렇게 됐죠. 얘도 보면 전단 탄성 계수도 보면은 전단 탄성 계수 G는 감마분의 타우, 얘도 응력이잖아요. 응력. 얘랑 비슷해. 얘랑 응력 단위가. 그 다음에 얘 변형률 에필론, 얘 단위 없잖아요. 얘 감마, 얘도 단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얘가 정의가 뭐냐? 전단 응력은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면 감마는 뭐냐? 그것만 이제 알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임의 요소에서 변형 계수를 따져줄 때는 뭐 이렇게 주었을 때 뭐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뭐 이렇게 변형이 이만큼 생기고, 그죠? 요런 부분들을 논할 수가 있는 반면에 자연계에서 작용하는 응력 자체는 이런 압축력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죠. 비틀림이 발생할 수 비틀림 하면 뭐 어디에서 비틀림이 발생할까? 사면 같은 데서도 보면 일단 얘가 파괴되고 얘는 뭐 누르긴 하지만 이런 면에서 보면 비틀림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단탄성계수에서는 내진 챕터에서 전단탄성계수를 많이 거론을 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내진, 지진, 얼마 전에도 지금 지진이 일본에서 났긴 했지만 이 지진이 나면, 이 지진파가 발생을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이렇게 쉐이크 테이블도 보면은 요동을 치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살펴보는 게 쉐이킹 테이블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흙 요소가 이렇게 압축력을 가지고 찌그러지는 경우도 있죠. 물론 얘처럼. 근데 이런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얘처럼 비틀림이 작용을 해서 임의 요소가 이렇게 있었던 놈이 이렇게 전단 응력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할 때 이렇게 흙 요소가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찌그러져.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요때 요 요소에 발생하는 끼울기. 이 끼울기 자체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극대화해서 여기에선 보여주고 있는 거고 되게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렇기 때문에 전단 응력이 발생을 했을 때 요소가 찌그러지면서 원형과의 차이점이 되는 요 끼울기 각도를 감마라고 봤을 때 요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변형계수와 전단 탄성계수를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전단 탄성계수에서 변형률 요 부분, 변형계수 요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요거와의 관계는 이런 식의 관계가 있다. 여기까지만 보여주면 뭐 답안 작성하는데 큰 무리 없어 보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교시 1교시 13번 문제. 요거 정말 뭐 저도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문제로 나올 거라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나온 질에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고 갈게요. 저도 이제 요 자료를 인터넷에서 서칭해서 한번 얻어본 건데, 자, 우리는 그 보통 흙의 삼상 해가지고 그 다음에 소일, 워터, 에어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또 뭐가 있어? 야, 여기에 딱 뭔가가 찡겨왔네. 아이스, 얼음이 있어요. 얼음. 사상으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누구나 예측을 할 수 있듯이 일반적인 토사와는 달리 얼음의 부착력, 얼음 자체, 우리
가거름, 여름에 지금 엄청나게 뜨거운데 아이스 커피 많이 먹었잖아요. 아이스드 커피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우리는 그냥 아이스 커피 하는데. 예, 어찌됐든 이제 가거름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넣는데 얼음 자체가 이렇게 단단하게 고체화돼서 지들끼리 이렇게 뭉쳐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딱 결합력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얼음 자체의 부착력 증가, 공급 내 얼음의 강도. 얘 얼음도 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얘도 뭐 몰드 만들어 가지고 압축 강도 시험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소요의 강도가 나올 거고, 흙과 얼음 구조의 강도 상승 효과에 따라 지반 강도가 발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예, 그 참고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넘어갈게요. 2교시 문제는 표준관 시험 N값 보정의 문제입니다. 앞서서 설명했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3번 문제. 3번 문제 역시 131회에서 무사한 문제가 테르자기 지지력 공식 설명 계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앵커 냈죠. 앵커 문제가 간혹 나와요. 그래서 앵커 문제는 앵커의 내외적 안전검토 항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될지, 제가 이제 그 자료방에다가 요거 이제 이번 134회 문제 풀이집을 올려놨는데, 여기에서는 말뚝도 군말뚝이라는 게 있지만 앵커도 이렇게 뭐 사면에서도 이렇게 지금 어떤 디스턴스가 있으면은 촘촘하게 하면은 어떤 군말뚝처럼 이렇게 효율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은 논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면도, 얘는 단면도고 사면 앵커에서 만약에 뭐 가시설도 마찬가지죠. 가시설도 여기서 앵커를 이렇게 촘촘히 박았다. 그럼 너무 촘촘하게 하면 얘 효율이 이제 떨어질 건데, 이런 부분 논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답안을 잘 살펴보시고 내외적 안전검토에서 어떤 항목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그냥 짚고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사면이라고 볼게요. 사면에서 이렇게 앵커를 심었다. 그럼 얘가 이제 활동면에서 횟가닥 하고 넘어갈 텐데, 걔를 횟가닥 넘어가지 않도록 앵커가 이제 잡아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힘을 눌러주는 거죠. 피를. 그러려면 얘는 활동면 밖에 앵커 정착부가 위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이런 인장력, 압축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텐션이 작용을 해야 돼요. 이 부분, 앵커체, 그죠? 그래서 얘는 풀아웃 하더라도 얘가 활동하면 얘가 인장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인장을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이 딱히 저항을 못 해준다. 얘는 이쪽으로 갈라 그러는데 저항을 못 해준다. 앵커와 지반 사이에도 마찰에 충분히 저항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스트랜드와 앵커 그라우트 사이에도 부착력이 짱짱하게 견뎌줘야 된다. 그죠? 이런 조건들을 만족해 줘야 되고, 우리가 이 활동력에 저항을 하기 위해서 앵커를 설계 앵커력으로 땡겨주는데 우리가 40톤을 땡겼다 그래가지고 앵커 보통 30톤 땡기지 않습니까? 그럼 초기에 설치하고 나서 두부에서 째킹하는 게 30톤이냐? 아니죠. 두부 정착부가 쐐기 형태의 구조체가 이제 착각 채워지려면 약간의 밀려 들어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정착부에서 손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릴렉세이션이라 그래서 시간 경과를 두고서 약간 긴장력이 흐트러질 수 있는 요런 부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여기에서 뭘 이야기했냐면 지하판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프리집에는 써놨는데, 지하판, 여러분 이 지하판이 앵커에서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하판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면에다 우리가 앵커를 박았어. 그러면 우리 이제 고속도로 우리 놀러 가다 보면은 앵커 사면에서 우리 토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보이죠. 앵커인지 락볼트인지 쇼크리트인지 녹색톤인지 뭐 이런 게 다 눈에 보일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 정착부를 확대를 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십자 블럭이라는 게 얘가 지면에 딱 앵커력을 딱 지면에다가 밀착시켜서 힘을 줘서 지압을 가해주는, 이게 지압판인가? 아니면 그 위에 있는 요 플레이트가 지압판인가? 요 부분에 대해서 교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얘가 지압판이다,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상위 기준을 살펴본다. 뭐다? 국가기준 KDS에 보면 지압판을 추압판이라도 표현하며 콘크리트로도 될 수 있고, 뭐 강제로도 할 수 있고, 콘크리트 격자 블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을 얘기한다면 얘를 얘기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답안도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할 때도 여러분들 기술기사도 뭐 도로공사가 됐던 뭐 건기원이 됐던 뭐 저기 학술대회가 나오는 거 있으면은 눈여기로 한 번씩 보세요. 그거 한 번 보는데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그런 데서 본 거는 기억력이 되게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지압판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뭐 지압판 설계를 어떻게 하냐, 뭐 이것으로도 끝낼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사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면에 뭐 이렇게 뭐 십자 블럭을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리고 지면 쪽으로 가서 앵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일단 있다고 보고, 자 그러면 이런 격자 블럭, 십자 블럭 이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구한카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긴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길이가 딱 텐션을 유지하면서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비가 왔네. 비가 뚝뚝뚝뚝 떨어져. 그래서 사면 이 부분이 침식이 돼서 깎여. 그래서 보호공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앵커 십자 블럭과 이 지면 사이에 제가 이제 답안지에는 그 사진을 실어놨는데, 이 부분이 실려서 떨어졌어. 그래서 격자 블럭과 원지반 사이에 진짜 옆면 측면에서 이렇게 봤다고 봤을 때는 이런 십자 블럭이 이렇게 있었다고 쳤을 때 사면이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앵커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딱 이 부분이 밀착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비가 와서 이렇게 패였어. 이렇게. 그러면 얘는 다시 이렇게 긴장력이 있으니까 물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계 잭킹력이 30톤이었었는데 얘는 25톤, 20톤 이렇게 쭉쭉 떨어지면 FS를 1.3 비가 왔을 때 1.3에다 가까스로 맞춰놨는데 FS가 1.1 뭐 이렇게 떨어지면 설계 기준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그림과 함께 설명한다 그러면 이건 플러스 1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지 마시고 기술기사도 좀 많이 열심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교시 6번 직접전단 시험과 3초갑 시험의 모아원 주응력을 묻고 있는데, 아마도 3축 압축 시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 모아원도 어떻게 뭐 주응력, 최소, 최대 잘 아니까 최소, 최대 예를 들어서 공시체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시그마 1, 시그마 3 이렇게 돼가지고 최소, 최대, 모아원 그리면 접선 몇 개 그리면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부마 찰각 파이, 그 다음에 점착력 C 이렇게 전단 강도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3축 압축 시험, 배수 조절도 용이하고. 근데 직접 전단 시험은 실무에서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토에서 많이 하긴 하지만 한계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한계점 뭐냐면은 파괴면이 결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주응력이 회전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주응력이 회전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시그마 1 3축 압축 시험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파괴면이 주응력 면이랑 일치하는 게 아니라, 주응력면 당연히 파괴면, 왜냐면 이분의 전단이 발생하니까. 그럼 어떤 뭐 세타 각도를 두고서 파괴면이 형성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떤 주응력 면이 파괴면이 되진 않는데 그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데, 근데 이 골 때리는 게 직접 전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자 전단 전에는 전단 상자 있어요. 자 응력 때려줍니다. 전단 응력 아직 가하지 않았어. 아무 문제 없어. 주응력 방향은 이쪽 연직 지구 중심 방향. 그런데 얘가 시험 가면서 전단력을 가해줬어요.
그러면서 요동이 치면서 변형률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T로 땡겼어. 그러면 이 부분에 이제 전단이 마찰이 발생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응력 방향은 어때? 지구 중심 방향을 계속 때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파괴면이 여기에 있으면서 주응력도 이쪽 방향으로 작용해요. 그럼 주응력은 정의상 최소 최대가 90도잖아요. 그죠?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이 삼축압축 시험에서 주응력 방향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짜게진다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얘를 횟가닥 돌려가지고 얘를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 시료를 회전을 시킨 거예요. 얘를 이렇게 삼축압축 시험. 그럼 주응력이 여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파괴면은 여기고. 이러면 맞다는 얘기죠. 근데 이 직접전단 시험 같은 경우에 파괴면이 여기야. 파괴면이 수평면으로 해줬어. 근데 여전히 주응력은 이쪽을 때려주고 있다는 얘기. 약간 안 맞다. 자연스럽게 뽀개지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인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시험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싸잖아요. 그래서 많이 하죠. 실무에서도 하죠. 그 부분을 또 거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아원이 삼축압축 시험에서는 최소 최대 있으니까 딱딱딱딱 나오는데, 직접 전단 시험에서는 모아원이 나옵니까? 최소 최대 주응력 있어요? 없죠. 전단 상자에서 얘 위로 당겨주는 애 하나고 그냥 이렇게 당겨주는 애 하나인데, 얘가 주응력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압축력은 아니잖아요. 전단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최소 최대 주응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뽀개지는 하중이 있으면은 얘는 예를 들어서 전단 응력 아니다. 얘가 전단, 그다음 이렇게 됐으면은 어떤 얘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파괴면. 그래서 이거를 쭉 이어주면서 할 수가 있고, 그럼 여기에 접하는 모아원은 우리가 역으로 환산을 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을 답안지 참고하셔서 이해해 주시면 요 정도로만 구성을 해도 훌륭한 답안지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3교시 1번 문제 치환공법 완전 치환 부분 물어보고 있는, 이 치환, 강제 치환도 얼마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완전 치환, 부분 치환 이렇게도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 치환 깊이에 따라 구분하지만 굴착 치환, 강제 치환과 같은 어떤 시공법에 의한 분류도 가능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치환 좋은 거죠. 불량토를 싹 다 걷어내고 양질토로 한다. 실무에서는 정말 1m 굴착 치환하는 것도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불량토 또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완전 치환이라는 게 힘들고, 또 더욱이 이제 항만이나 이런 데서는 물속인데 그 치환을 어떻게 할 거예요? 잠수정 내려가가지고 이 쇼벨로 뜰 수 있는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많이 했던 게, 만약에 방파제를 건설을 한다, 연약체는 소프트 클레이라고 보면 우리가 이제 방파제를 건설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그냥 물이 이제 찰랑찰랑 여기 있으면 여기에다가 그냥 사석을 덤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지력이 약하니까 그냥 들어가서 치환이 되는 거죠. 그럼 또 때려보 그렇게 해서 강제 치환을 해가지고 여긴 방파제를 두고 여기는 강제 치환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공적인 부분을 언급을 할 수도 있겠다. 부분 치환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시간을 두고 계속 심화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여수 동방파제 같은 경우 과거에 몇십 년 전에 한 거 그때 강제 치환을 해가지고 계속 발생을 하니까 어때요? 덧방 쳐가지고 계속 방파제를 쌓고 있죠. 그런 부분들 여담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교시 3번 불포화토의 함수 특성 곡선간 전단 강도 특성, 요거는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교시 5번 근접 시공 부분, 지하안전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시설, 정말 터널 문제에서 근접 시공,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아이템이죠. 학습해 두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폐기물 문제 129회 때도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저기 석회암 동굴 문제, 뭐 저기 뭐야 저기 폐기물 매립지 문제 이런 것들은 딱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 자기만의 모범 답안 딱 마련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무리 없겠죠.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교시 마지막 장으로 왔네요. 그 다음에 보강토 옹벽. 이제 하다 못해 이제 뭐 계속 내진을 여러 항목에 이제 접목을 시키는데, 뭐 어찌됐든 문제로 나왔으니 안 풀 수는 없고, 보강토 옹벽의 내적 안정은 설계 기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옹벽과 똑같네요. 모노노베, 오가베, 유사정적 해석의 방법을 이용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교시 3번 문제, 무한 사면 문제. 이거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냥 한 문제만 내지 또 유도하는 것을 또 새끼 문제 또 새끼 문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6개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되는데, 좀 출제하실 분이 이 영상 보실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보신다면 이런 문제는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뭐 하나만 딱 집어서 좀 더 심도 있게 물어보는 게 기술사 문제답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 무한 사면 문제에서 유도하고, 또 여기에서 수중이 있었는데 2번 문제인가요? 2번 문제, 저수지 또는 댐에서와 같이 사면이 물속에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무한 사면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산지형에서 산지 자연산지에서 이런 무한사면 형태의 파괴를 논할 때 실제로 이제 산사태도 무한사면은 많이 나거든요. 왜냐면은 이 심도 내려가서 단단한 이제 안반이 나오다 보니까 이 풍화가 겉표면부터 되면서 이렇게 박층으로 실리는 무한사면 파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무한사면이 요건 조금 예외였는데, 이런 부분도 무한사면 형태가 나올 수 있겠죠. 저수지 같은 경우 물에 잠겨있는 수중 상태, 이런 부분들은 물에 잠겨 있으면서 무한사면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답안을 작성하면 되는데, 요거는 총평에서는 빼고 뒤에 답안지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맞춰서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4교시 4번 가시설 흙막이 동적 안정성 검토 방법,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실무에서는 가시설이란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리벽 내진 해석은 실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문제로 나왔네요. 그래서 저도 실무에서 이거를 내진 해석을 한 적이 없는데, 굴착 및 흙막이 공법 지방공학 시리즈 3번에 보면 약간의 설명이 이제 페이지로 보면 어느 정도 많이 되어 있는데, 딱히 정리해서 25점 문제 쓸 만큼 조리 있게 설명이 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널말뚝식이나 그 다음에 중력식, 옹벽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가시설에서 중력식으로 접목시킬 부분은 없고, 널말뚝식, 뭐 시트 파일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제시한 방법은 동적 해석, 수치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동적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유사정적, 등가정적 해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요 정도까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34회 기술사 총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직접 치르신 분도 있고 치르지 않고 기출문제만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 각자 판단하는 부분은 다를 텐데요. 일단 기출문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문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학습 시간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 기출문제에 좀 집중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